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도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나스닥에서 빅테크들의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은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 이후로 2%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지난달에는 어쨌든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는데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오늘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었는데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에서 1.5%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네. 내년은 1.8%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동결했죠. 근데 다시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영향력도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두 가지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마켓나우 2부에서 중요한 대담한 대담과 이 데일리TV 인사이트에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나 이슈부터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의 분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어제 뉴욕 시장이 빅테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의 기세가 약간 꺾이는 것인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 아니면은 전력기기, 전선 그동안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쪽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의 하락 때문에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업종들이 우리가 그동안 AI의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그만큼 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업종도 역시 함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업스테이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업스테이지가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가 상승 탄력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히어로는 업스테이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자, 이외에도 유리기판, 조선, 게임, 그린벨트 이런 업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조선해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해운도 제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수혜를 받고 있죠.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유리기판과 양자 컴퓨터는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세 보이면서 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나 게임주들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기대감 오늘도 역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빠졌던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테마가 오늘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린벨트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2차 전지주들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고 일단은 정치인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최종 변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제 3월 초나 중순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시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아마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업스테이지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업스테이지입니다. 지난번에는 퓨리오사 AI였는데 퓨리오사 AI가 메타에 투자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메타가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났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업스테이지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여기에다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같은 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 금액이 들어올 것인데 함께 1억 달러 넘는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 업체인 이 업스테이지, 우리나라에서 이 AI 스타트업으로서는 탑2라고 불릴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꽤나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만약에 이번에 투자가 유치가 된다면 기업 가치로 따지면 업스테이지가 한 8억 달러, 9억 달러 정도까지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생성형 AI 유니콘 업체가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처음으로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스테이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투자를 받고 뭐 상장도 추진하게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해외 진출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직 뭐 업스테이지 측에서는 본격적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아직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투자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 과연 빅테크의 투자가 실제로 들어오게 될지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회사들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과 함께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스테이지 국내 관련 투자사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으로 컴퍼니 K입니다.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네트워크스 0.66% 소폭 상승하고 KT도 관련주인데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벤처 캐피탈 쪽입니다.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도 중소 벤처 기업의 투자 창업 회사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예전에 업스테이지와 함께 논문을 발표했는데 정보기술 관련 분야로 세계 최고 학회에 그게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논문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보유한 그런 학습 맥락 데이터 이게 좀 부각이 됐고 AI 활용한 데이터 이런 부분이 접목돼서 부각을 받아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큰 폭의 상승은 아니죠.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인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테이 관련주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났는데 그래도 제일 시원한 상승세는 컴퍼니 K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페이지 보여주죠.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AI와 관련해서 AI 전략을 수정하는 건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업스테이지에는 투자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지금 조금 약간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 줄일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를 취소하고 여기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미국 쪽의 이 정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일부 데이터 센터의 규모 임대를 줄이고 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그 규모가 수백 메가와트 규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AI에 투자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올해도 엄청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시장에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떨어졌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조금 조정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엄청난 규모의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너무나 공급이 과잉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데이터 센터는 확보했고 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딥시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시장에선 계속 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TD 코엔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8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 계획 올해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바로 연관이 되잖아요. 전력기기, 전력설비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 HBM 쪽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전력 설비 관련주는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조금 반등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한 21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는 4거래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거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동반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3만 주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HD 현대일렉트릭의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3%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떨어지면서 1% 하락 45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를 대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GNC 에너지는 사실 지난 19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후 좀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을 나타내네요. 현재 15,4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전력 설비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 같은 관련주는 시가 대비 낙폭을 일부 죽이고 있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 있네요. 마지막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올해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도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구인 중국 아태협력중심 여기에 한 인사가 문화 교류 사절단을 한국에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얼마 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고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알령 해제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다음 달에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태열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일본의 외무상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일본보다 지금 중국에 관심이 더 많죠. 과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함께 조태열 외교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여기에서 문화교류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것인가, 실제로 움직임이나 행동이 나올 것인가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교류, 정부 대 정부의 대화 채널 이런 것들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마다 아마 이제 엔터나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 화장품 이런 종목들의 들썩들썩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계속 포착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제로 참여하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다음 달에 문화교류 사절단이 정말로 방문하게 될지 이러게 되면 조금 더 중국 관련 종목들은 상방을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 어제 코로나에 약간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엔터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니뮤직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장중에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 상승하면서 2,2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JYP 엔터나 YG 엔터는 최근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JYP 엔터 4분기 실적이 좀 부응을 할 것이다 기대치에 이런 예가 나오고 있고 여기가 주가 리스크가 저연자 IP의 약세였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83,700원까지는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YG 엔터도 신규 매수 리포트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 블랙핑크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듯합니다. 현재 주가 58,300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도 뭐 실적 개선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주가를 받쳐줍니다. 오늘 강보합권 상승세 61,500원 선 보이고 있고 키스트 8% 넘는 급락세 지난주 금요일 보였는데 소폭 반등의 흐름 나타나면서 4,72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뉴욕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어떻게 종목별 대응 전략 살펴봐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시청자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해답을 모색해 볼 텐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개장 직후에는요, 미증시 영향 받으면서 좀 흔들리는 듯 하다가 금리 인하 결정 나오고 낙폭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수급적인 측면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간단하게 일단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된 배경 중에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영향과 기술주의 급등락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등의 두 나라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S&P가 강보합권대였다가 마이너스 0.5%까지 하락을 이어갔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주 마찬가지로 큰 폭의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엔디비아입니다. 엔디비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데이터 투자 논란에 엔디비아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팔란티어가 국방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10%가 넘게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5일 동안에 마이너스 24%까지 하락을 이어간 만큼 이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애플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애플에 대해서는 좀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이 애플이 5천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중국산 아이폰 관세에 면제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일부 의견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도 좀 더 제한되는 모습인데 이로써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반대로 디커플링이 되면서 현재 좀 선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번에 이제 PC가 발표 예정인데 이 흐름에 이어서 국내 증시 2024년도부터는 굉장히 디커플링 되면서 하락했지만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글로벌 증시와 키맞추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만큼 2670선을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돌파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조정폭이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좀 더 제한되는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선을 지지받고 나서 마이너스 1.66%에서 마이너스 0.36%까지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더 강력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조정 장세는 조금 더 올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2600선을 한 번 더 깨고 나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메이저 수급은 좀 더 메이저 수급의 유입은 좀 더 제한되는 모습이 이 흐름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한 차례 건강한 조정이 이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25년도 2월 3일 들어서면서부터 2450선부터 2670선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조정폭은 조금 더 깊게 이어져야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만큼 2600선을 한번 이탈시킨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강세 흐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2600선을 터치할 때 혹은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탈환했을 때 공략을 하시면 지수상 굉장히 전략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서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요, 미증시를 보게 됐을 땐 우려가 컸었는데 결국에는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하단을 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도 차트 좀 보면서 비교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오늘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오신 섹터가 엔터입니다. 엔터 시총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길래 뭐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8년 만에 해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포인트가 이번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 회의가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례대로 3국의 외교 장관 회담뿐만 아니라 한중, 그다음에 한일 양자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좀 더 염두해 둘 수가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올 상반기 내에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집중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진핑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문화 교류에 대해 열려 있고 한중 간 교류가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한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
특히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엔터, 화장품부터 해서 뭐 면세, 여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께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도 여러분들 다 빅뱅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빅뱅 그룹이 2016년도 당시에 팬미팅을 포함해서 중국에서만 약 48만 명 규모의 대규모 콘서트 및 여러 가지 팬들에 대한 공연들을 개최를 한 만큼 48만 명 규모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2025년도 톱티어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 일정에서 중국을 제외를 시켰는데 이제는 한한령 해제 이후에는 중국을 포함을 시킨다면 이 100만 명 이상의 추가 모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이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 가장 먼저 엔터 사업, 엔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다른 아닌 이제 하이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비한 현지 보이그룹을 만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 BTS와 세븐틴 등 국내 중국에서 유의미한 팬덤수를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일릿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팬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6월 달에 BTS 멤버 전원이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번에 하반기에 스페셜 앨범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활동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하이브 엔터 관련 업종 중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부터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죠. 2025년도 이전까지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상승폭이 조금 더 추세권은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비추세권 안에서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쳤습니다. 2025년 4년도 11월 달부터 4년도 12월까지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고 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했던 게 25년도 1월 11일 장중 7% 이상의 강한 상승세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면서 25년도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현재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터 관련 업종 중에서 하이브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 엔터, 그 가운데서도 하이브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시청자님들께서 또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셔서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MM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조선주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해운주 우리가 반사이익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HMM의 경우에는 제가 1313 챌린지 1시 이제 반에 여러분께 마켓 나온 3부에서 매일같이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HMM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15% 이상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1차 매도 이후에 목표가 이후에 현재 다시 한번 절반 비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대로 이 해운주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해운주, 특히 LNG 수출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미국에서 LNG 수출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LNG 수출에 대한 선박들 굉장히 수요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 다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술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같이 전 거래일 날 윗꼬리를 달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꼬리를 말아 올리는 꼬리 이후에 다시 한번 꼬리를 먹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현재 2024년도 1월 달에 고점입니다. 고점이 21,500원 라인대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돌파하는 키포인트는 거래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현재 지금 9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로 제한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대를 오늘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장 후에 이제 장 중반에
프로그램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진다면 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겠지만 오늘 당장 돌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추가적인 거래량이 3천만 주에서 4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오늘 당장에도 이 고점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현재 전 고점인 21,500원 라인대에서는 아직 차익 실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일단 챙겨 놓으신 분할 기준으로 챙겨 놓으신 다음에 남은 절반은 이 고점 돌파를 거래량 포인트를 잡고 기준을 잡고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한국과 중국, 그러니까 화학연료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엔터주들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연장선상입니다. 화장품 섹터를 두 번째로 들고 오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도 어떠한 또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수출이 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10배가 뛰었죠.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2억 달러입니다.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출 실적이라는 게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한한령 해제 8년 만에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상승세 더욱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태에서 외국계 기업과 민영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잇따라 철폐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한령 해제와 맞물리면서 화장품 업종들, K-뷰티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중심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작년도 매출을 2조 원을 첫 2조 원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가 증가한 수치고요. 2011년도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후 첫 매출 1,000억 원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도 꾸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슈팅이 나왔죠. 1차 상승 추세 이후에 2차 상승 추세까지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오늘 9.95%에 대한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면서 현재 음봉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5%대에 달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상단의 매물대를 넘지 못하면서 현재 낙폭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량의 기준을 잡았을 때 6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 이 전 고점이 17만 3,900원까지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챙겨 놓으신 다음에 남은 비중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60만 주에서 70만 주에 대한 거래량 동반 시 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 이후에 저가 매수는 15만 3천 원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저가 재공략 이후에 다시 한번 저 고점 돌파까지 거래량 체크하면서 전략적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그 가운데서도 코스맥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리기판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게 지금 주목을 엄청 받다가 사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오늘 또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앞으로 차세대 기판으로서의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특히 이 유리기판 관련 업종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AMD 등 반도체 기업이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 유리기판 관련 업종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성입니다. 태성은 제가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16시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략을 했고 가장 최근에 공략을 한 날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 안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 이 태성인데요. 공략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28%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37에서 38%에 대한 상승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함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태성을 주목해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부터 3년간 정부에서 R&D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로써 글라스 기판 장비를 더욱더 다른 기업보다 개발하는 데에 따른 R&D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업종 중에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2024년도에 이 종목이 유증을 했습니다. 유상 증자를 통해서 PCB 라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합니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갔지만 오늘 이렇게 29%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동시에 거래량도 전 거래일에 500%가 넘어가는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따라서 전 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앞서서 함께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34,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됐을 때에는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60만 주에서 70만 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700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에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로 유리기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SK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유리기판 개발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한 종목도 언급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의 공약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엔터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종목명은 뭘까요? 네, 하이브입니다.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6월에 BTS가 전원 전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BTS의 공백기를 세븐틴과 아일릿 등 이제 정말 여러 그룹들이 메꿔주고 있었지만 이제 BTS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하이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세 팀, 국내, 라틴, 일본에서 세 팀이 데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초신성 같은 신인 그룹까지의 데뷔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차트 보면서 빠르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26만 3천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하이브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차트 보시면서 시장 움직일 때 한번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증시 리뷰부터 해서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이해하려면 금리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금리는 돈의 가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보통 과거의 돈은 미래의 돈보다 비쌉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00원에 사 먹던 짜장면 가격이 지금은 7,000원 정도 하죠. 미래로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져 더 많은 돈을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미래에 이 돈에 더해질 가치를 계산해서 이자를 붙이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마다 비싸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참고해서 정책 금리를 내놓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재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이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인지 진정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라는 경제지표를 통해 국가의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즉시 콜금리가 오릅니다. 콜금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콜금리가 상승하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같은 다른 금리들도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금리들이 줄줄이 상승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증시의 활력이 감소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물가 하락인데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와 증시를 부양해야 하는 시점에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의 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시장은 가장 큰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자, 여러분들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들어가서 오늘 금리 결정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따라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은 저희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나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낙폭이 많이 줄어서 코스피가 0.2% 하락세,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 0.1% 약보합권으로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크게 좀 하락하는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시장 출발 상황을 좀 보면 중국이나 홍콩 시장은 좋지가 않네요. 오늘 출발 상황이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0.8% 넘게 급락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지금 2.7% 가까이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나 AI 쪽에 대한 의구심도 이런 것들 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중국, 홍콩 시장의 상황도 계속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좀 흔들립니다. 이러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가까이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지금 금통위에서도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연구원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또 금통위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지금 금통위에서도 지금 계속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에 대한 부담, 경기 안 좋을 거다, 수출도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결정을 보셨나요? 예상대로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네. 1,400원대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1%대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물가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도 좀 낮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월에 이연했던 그런 금리 인하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2% 이제 2.75% 금리가 됐는데 뭐 거의 2년 만에 코로나 때 그때 금리를 쭉 올린 다음에 그 뒤로 이제 2%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1월 달에는 어쨌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그런 이창용 총재 이야기도 있었고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랬는데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절대적인 환율 수준만 봤을 때는 네. 1월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안정이 됐죠. 그때는 한때 뭐 1,4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쵸. 1,420, 30원대에 왔다 네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난번에는 사실 이제 국내 요인,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금리 환율이 더 많이 움직여서 네네. 특수한 좀 상황이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황은 뭐 완전히 종결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어 가면서 이제 대외 요인 쪽 이제 그 환율 상승 요인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1월은 동결을 했지만 이제 국내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1월에는 금리 인하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환율도 조금 안정됐고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할 타이밍이 된 거고 저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이번에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 요인에 이제는 보다는 국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뭐 네.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나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인하 배경은 1번은 이제 물가 자체는 좀 안정이 돼서 이제는 물가 상승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긴축적인 그런 경기 제약적인 정책 필요성이 일단 낮다라는 네. 걸로 보면 되고 이제 그 배경에는 뭐 국내 소비가 원래 좋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엄령 사태도 있고 이제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이제 불안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경제 주체 이제 소비자와 기업 전부 고루 이제 심리 부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12월 1월 달에는 소비 타격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완전히 개선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함이고요. 뭐 수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트럼프 신정부 정책이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4월 초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내수와 수출 모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뭐 정부에도 뭐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식의 코멘트도 했고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1.9에서 1.5%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아예 눈높이를 낮춰서 시작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뭐 어쨌든 주식시장 저희는 또 환율이 민감하니까 환율이 뭐 1,480원대까지 막 갔다가 지금 네. 오늘 1,400 지금 29원, 1,430원 뭐 요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율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그럼 거의 갇혀 있는 상황으로 한 1,420, 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네네.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 국내 환율을 올리는 국내 요인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네. 뭐 대외적인 요인은 아직은 있죠. 뭐 미국과의 통화 정책 차이,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경기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계속 있는 요인이기 네네. 때문에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요인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환율이 완전히 뭐 안정을 되찾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 12월이랑 1월달 FOMC를 좀 거치면서 그 미국의 인하 조정 네네. 그 횟수가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 경기 자체가 계속 좋다는 것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그 달러 강세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나 약간 이제 보합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원화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환경이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해서 그것 때문에 환율에 대한 자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기는 하지만 뭐 통화정책 목표는 엄밀하게 말하면 환율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국내 경기 부양이죠. 물가나 이제 고용이나 성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하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인하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율이 약간 오르는 것은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대외 환율이 많이 진정이 된 상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환율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지난달에 한번 쉬어갔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쨌든 환율이 좀 안정된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근데 또 오늘 뭐 금리 결정 뭐 금리 인하한 게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환율 조금 안정시켜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최근에 어떤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이고요. 네네. 뭐 원화 약세를 견인하는 요인은 뭐 저도 방금 뭐 대외나 국내 정치적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국내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의견에서는 어쨌든 원화 약세를 견인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네. 지금 한국이랑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워낙에 이제 커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정확한 이제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워낙 네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 금리 역전보다는 어쨌든 한미의 성장률 역전에 좀 더 착안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성장률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한국 성장률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이제 성장률을 이제 좀 부양을 시켜가지고 근본적인 그 둘 간의 격차를 좀 줄인다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추후에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나 의견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개선시켜 주는 것이고 오늘 뭐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민생 법안 처리나 추경 투입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계속 좀 뭐 점진적인 뭐 진전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뭐 추경 투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 양쪽에서 다 힘을 줘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그런 추이는 정치적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미국 상황도 저희가 뭐 환율도 그렇지만 미국 금리랑도 우리의 격차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 좀 다운시키는 금리를 낮춰가려는 추진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내릴 수 있는가 더 올해 별로 못 내릴 한 번 내리나 아니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결국에 이제 성장률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성장에 준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라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거고 이제 미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서 이제 덜 내리는 그런 방향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2월 부터 해서 이제 좀 그 시장이 좀 변동을 많이 했던 거고요. 미국은 일단은 물가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랑 달리 목표치랑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성을 못했고 그리고 통화정책 자체가 제약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에 이제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전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기 부양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기존 경기도 좋고 뭐 물가 자금 요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뭐 급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까지 길면 이제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6월 달 정도에 이제 경제 전망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하면서 인하가 가능은 해 보이는데 길게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동결기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금리 인하 뭐 당장 금리 인하 우리나라가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뭐 중반기나 하반기를 넘어가면 또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물론 반대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방향성이 우리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의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고 미국은 버티거나 올라가려고. 이거에 따른 뭔가 좀 뭐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게 있을지 않을까요?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보통 그런 거고 이제 그것 네네. 때문에 뭐 환율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거에 뭐 이런 금리 차 때문에 자금 이탈이 있었다라고 이제 딱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뭐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한국의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채권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뭐 미국이랑 한국 자체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포트가 나누어져서 자금의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만을 비교해서 자금 유출이 있다 없다라고 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미국이랑 금리의 방향성이 좀 같이 가는 게 그래도 좀 시장에는 덜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이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관세 때문에 미국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럴 리 없다라고 단언은 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뭐 당장 뭐 캐나다, 멕시코 관세 그냥 진행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부담인 거죠. 뭐 진짜 우리는 이 관세를 트럼프가 그냥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진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은 미국에서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올까요? 뭐 백악관에서는 사실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잘 펼쳐보면 일부 소비자 물가로서의 정가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조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죠. 없을 수가 없죠. 실제로 뭐 보스턴 연은이나 뭐 이런 기타 미국 내 연구소에서도 뭐 이번에 관세 조치는 1개의 관세 조치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수치상으로는 뭐 근원 PC 물가로 한 0.5에서 0.8까지 최대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1년은 아니고 이제 누적된 기간이고요. 뭐 이민 정책이나 감세도 동일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달간 또 크게 상승한 이유도 뭐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한 소비자들이 응답을 한 건데요. 일단 현재로서 보면 어제도 뭐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 뭐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컨셉은 관세 자체가 일단 협상용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지금 관세 중에서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건 보편 관세나 그냥 일방적인 관세보다는 상호 관세. 어쨌든 상대국이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겠다. 협상의 여지를 많이 열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뭐 무조건적으로 높아지거나 일방적일 가능성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25%, 10% 여기에서 오는 체감의 관세율보다는 훨씬 이제 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뭐 당장 발표하겠다 했는데 4월까지 또 미루고 이러는 걸 보면 이제 뭐 미국 측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또 뭐 일단은 이번 달에는 오늘은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고민인 거죠. 다음에는 과연 그러면 어떤 하느니 결정을 하게 될까? 다음 스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서 금리 인하는 하긴 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나오던데 앞으로의 더 복잡한 스텝, 더 뭔가 세심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네, 뭐 일단 경기 부양 필요성은 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저는 5월달 빠르면 5월달이 가장 이제 유력하다라고 다음 인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은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일단 뭐 확인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4월 초까지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추경, 이제 국내 재정 정책이 좀 많이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규모라던가 시기라던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도 뭐 추경의 필요성이나 빠른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촉구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인하만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추경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온기가 퍼진 다음 인하를 하는 것이 정책의 밸런스상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인하가 빠르면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추경이 뭐 실제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나서 그걸 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 결정을 하는 단서를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금통에서 지금 결정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추가 인하 시기 속도를 결정한다. 이 문구를 유지했다라고 하고요. 결국 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어쨌든 뭐 한 5월 정도에 한번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또 해외에서 뭐 저도 해외 쪽에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뭐 2%대까지 낮춰야 된다, 2%까지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 되게 안 좋게 보나 봐요, 네. 저희를. 그러면서 뭐 그러면 금리 인하 오늘 포함해서 뭐 3-4번을 더 하라는 이야기인데 뭐 0.25% 포인트씩 낮추면 뭐 연구원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큰 틀에서는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 경기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는 초반에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2%까지 미리 다 인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내년도 그렇게 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면은 최대 이제 2.25%까지 뭐 분기별 한 번 정도씩 하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대까지 어쨌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때 거의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나 2.25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도 많이 안 좋으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체감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예금 금리 막 내려갔죠. 저도 바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또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금융위에서도 요거는 좀 이제 약간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약간 사인을 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작년에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측에서나 이제 금융당국에서 해석하기로는 인하 기대가 미리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대출 금리가 먼저 내려갔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당국에서 어쨌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그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 금리를 좀 높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최근까지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운 이제 총량 한도가 부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내려가기는 할 텐데 보통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면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를 따라가는 속도가 사실 좀 적긴 늦게 따라가긴 네네. 하거든요. 어쨌든 예대 금리차 자체를 보유를 해야 하고 가상 금리를 정하는 게 아직 은행의 몫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있고요. 지금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금리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기존 잔액 대출 기준으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간다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김진아 연구원과 금통위가 있는 날 특별하게 좀 더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추경과 금리 인하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면서 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모습, 전반적으로 경기를 개선시키려는 모습이 당장 필요하네요. 이게 결국에는 뭐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주식 시장은 좀 반응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코스닥은 지금 또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다행인 모습인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체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금리 결정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금리 관련된 이슈 있으면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120만 원 돌파 시도, 버크셔 해서웨이 미쓰비시 지분 확대 1000명의 급등,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K AI 유니콘 1호 기업 기대감 업, 컴퍼니 K 급등세입니다. 제목이 진짜 기네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120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소식이고요. 미국 시장은 다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다우가 강보합을 걸쳤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짝꿍이 확실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제 매일 보니까 아시겠죠? 짝꿍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성향이라는 거. 그렇죠? 어제도 보세요. 빠지긴 다 빠진 것 같은데 나스닥 필반이 굉장히 다우 S&P 500에 비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 IT 위주의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우가 43,000으로 일단 떨어졌고, 이 하락갭을 이제 못 메우면은, 오늘도 못 메우면은 이제 이게 강력한 저항이 될 텐데요. 44,000이.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요. 자, 나스닥도 이제 박스권 다시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다시 이제 2만에서 또 멀어지는 상황이는 이제 19,000이 가까워졌어요. 다시. 그렇죠? 2만과 19,000 사이에서 계속 핑퐁인데요. 지금 여기서 다시 튀어 올라갈지. 여기 붕괴되면 좀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렇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가 되었었잖아요. 여러 번. 여기까지 깨지면 조금 그렇죠. 조금 숨고르기가 좀 오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S&P 500 역시 가장 강하죠. 가장 덜 떨어졌지만 이것도 6,000이 깨졌습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6,000이 깨졌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일 많이 빠졌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 반도체 계속 저기 순환은 되거든요. 30개 종목이 갈아치워지긴 하는데 엔비디아나 인텔이라던가 이런 그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는 계속 있어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5,000으로 다시 가버렸네요. 이것도. 자, 또 박스권 하단부로 이것도 가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미국 지수가 전부 한 발 물러서는 격입니다. 자, 독일은 쉽사리 죽지 않고 있네요. 자, 트럼프가 독일이니까 중도 우파가 숄츠 총리가 중도 좌파였거든요. 그게 3당으로 꺼져버렸죠. 꺼진다니까 불이 꺼졌어요. 3당으로 떨어지고 조기 총선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숄츠 총리가 거긴 총리제니까 숄츠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재신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기 총선에 승부수를 건 거죠.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중도 우파가 1등하고 극우파가 2등을 한 거예요. 우파가 꽤 세진 거죠. 숄츠 총리는 중도 좌파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좋은 거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정권 처음에 잡았을 때 지수 엄청 셌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파가 친기업적인 정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제도를 보통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중도 우파랑 극우파가 합쳐서 한 40% 이상 돼요. 지금 29, 20 해가지고 거의 반 돼요. 거기다 한 개만 더 하면 이제 과반수 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극우파라는 연정 안 한다고 했지만 2등 웰론 머스크가 AFD 미는 그 당은 아무도 친구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극우파가 20%를 넘었기 때문에 우쪽 세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지수에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기업 정서가 강한 쪽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일 닥스는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브라질은 다시 한번 또 무너지네요. 자, 결국 공들여서 쌓아놨더니 또 무너졌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는 아예 아래로 땅을 파버렸네요. 그렇죠?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의 하락갭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자, 신흥국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상해 심천은 완전 다른 나라, 그렇죠? 완전 다른 나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해 심천은 다 술이죠. 상해랑 심천이 대부분 다 술 주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술 가격이 오르고 술이 잘 팔리면은 지수가 올라요. 상해 지금 좋아요 그림.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좋아. 심천 완전 뻗어갔어요. 지금 작년 12월 달 고점에 거의 다 갔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랑 대만이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니케이가 지금 박스권 하단부를 지금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작년 11월 달 저점 테스트 갈 수도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니케이 그림이 망가져 버렸고, 자, 대만은 그나마 괜찮죠. 그나마. 네, 니케이보단 낫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요. 11선에 지금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양봉이 많네요. 자, 이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많고 코스닥도 조정인데 각도죠, 각도. 이 각도가 가파르고 조정 각도는 얕아요. 그래서 아직 뭐 우리나라는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오늘 뒤로 가겠습니다. 뭐 물론 장기적으로 워낙에 많이 빠졌죠. 자, 지금 1,430원 붕괴 직전입니다. 원달러 환율. 자, 점저점 붕괴 직전이고 밑에 빠지면은 많이 열려요. 1,410원대까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뭐 그대로고요. 예. 수주일 내에 뭐 종전 시켜버린다니까 그러면 유가는 더 빠지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건 수요 원인이고 사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잖아요. 자, 지금 1,300억 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30억 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 안 해주네요. 그렇죠? 지금 4일 연속 순매도거든요. 2,900억, 2,180억, 2,000억, 1,300억. 와, 저것만 합쳐도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돼가는데, 그렇죠? 안 붙네요, 외국인이. 뒤로 가겠습니다. 2월 말까지도 안 붙어줘요. 이렇게 3월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미국은 다 조정받았는데, 자, 눈에 띄는 게 14위 버크셔 해서위. 와, 단독으로 혼자 4%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70%가 증가했다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희 무슨 성장주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 주가이지약이 1.48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5.11 빠지네요. 이게 아무래도 저기죠. 소프트뱅크에서 비전 펀드에 투자한 것들이 지금 뭐 그 스타게이트도 만들려고 하고 막 데이터 센터 확충하고 이런 쪽인데 지금 그쪽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대만이고요. 넘어갈게요. 대만은 집결 안 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위가 단독으로 4% 올랐기 때문에 특징주죠. 장대 양봉이고 와, 대단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실적 발표를 순이익을 안 해요. 원래 우리 보통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나가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영업이익만 발표합니다. 순이익 발표 안 해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 2024년도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급증. 대박이죠. 얘네가 운영하는 게 보험회사랑 철도회사 이런 거거든요. 여기 무슨 AI 회사가 없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70%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거는 뭐 저기예요. 성장주의자 그렇죠? 성장주의자 뭐라고 표현? 안정 성장주죠. 뒤로 가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귀주모태주 그대로고 이거 뭐 품질 통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뭐 참 아쉽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소주 맥주도 국제화 시키려면은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백주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더해 백주 브랜드의 특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품질을 뭐 기준을 세운다 이런 거잖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50이라는 거 대박 난 거 그때 말씀드렸죠. 게임 우리 중국 게임 무시했잖아요. 쟤네 뭐 게임 만드냐 해서 근데 50이 스토리가 너무 좋고 그래픽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떠버렸잖아요. 그 50이라는 뭐 삼국지도 있고 50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서유기도 있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잘 살려서 대박이 난 것처럼 이 술에도 스토리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소주 맥주를 국제화 시키려면 뭔가 스토리가 필요한데 뭐가 없어 이게. 그렇죠. 뭐 전래동화 스토리라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상해 시총 1위를 하고 있죠. 귀주모태주가. 자, 닝더스타이 심천 1위 종목입니다. 네, 뭐 지금 곧 275위안에서 여기서 뻗으면 280위안 저거 돌파 시도 가능하죠. 저 만약에 CATL이 저기를 벗기면 심천은 신고가 갑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도요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도요타는 밑에 빠져가지고 자, 이게 지금 그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주가가 안 좋을 때 좋았는데 지금은 테슬라 전기차도 빠지고 도요타 저기 하이브리드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CATL만 좋아요. 2차 전지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는 뭐 그냥 계속 작년부터는 큰 흐름은 없어요. 지금 1,000대만 달러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이 오늘 미쓰비시입니다. 자, 미쓰비시 오늘 무려 8.11로 오르거든요. 자, 아까 전에 그 20위 안에 일본 20위 안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히타치랑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잖아요. 다 연관돼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뭐 그 블랙엘에 대한 발열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확충할 필요가 없이 중국산 싸구려로 뭐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대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비전 펀드를 투자했던 뭐 영국의 ARM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오픈 AI랑 오라클이랑 같이 스타게이트 사업하는 것들 이런 거에 다 타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히타치는 또 뭐예요? 우리나라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똑같이 전력 인프라 변전기 사업하는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확장 AI 산업이 확장되는 그 논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다리 털 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미쓰비시는 왜 오르냐?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서한에서 주말이죠. 주주 서한에 일본의 5개 종합 회사 상사 투자를 장기적으로 지분을 늘려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서 편지를 썼죠.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실 이것도 부럽죠. 왜 우리나라 건 안 사는가? 우리나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에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우리 미생에 나왔던 그 드라마의 배경 아니에요. 그게 상사회사인데 우리나라 상사회사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쓰비시 그룹의 산하의 종합 상사입니다. 미쓰비시가. 일본의 5대 상사죠.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 그다음에 미쓰비시까지 요 5개 상사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서한에다가 이 더 늘리겠다. 여기 보이죠? 버크셔의 5개 종합 상사 지분 다소 느는 거 보게 될 것이라고 주주 서한에 썼어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오늘 8% 급등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부럽죠. 우리나라도 제발 어떻게든 샀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안 사더라고요. 삼성폰을 쓰면서도 애플만 사고.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의 모회사인 홍하이 프리시전 이 그 대만 시총 2위 종목이죠. 지금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그 보급형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200만 원인데 보급형이 왜 200만 원. 물론 애플의 어떤 충성파들이 대단하죠. 애플 쓰시는 분들, 애플 생태계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 절대 죽을 때까지 갤럭시로 바꿀 일 없습니다. 그렇죠? 있으세요?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죽어도 없죠. 억만금 줘도 안 갈걸요? 그 생태계에 완전히 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동화돼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로 들어오려는 어떤 중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데 가질 않는다. 지금 보급형이라고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근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일단 비싸서 아이폰 보급형이 이번에 20일 날 출시가 됐는데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홍하이 프리시전 폭스콘의 모회사 주가는 지금 일단 바닥권 탈출을 노리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것들입니다. 일단 2025년 상반기 신규 상장. 오늘 또 그 새로 상장한 업체가 LNK가 굉장히 급등해서 그런 거고 반도체 재료 부품에도 그 종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2개가 2위에 있고요. 유리기판은 요즘에 계속 강했던 것이고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이제 창투사 여기까지가 2%가 넘는데 창투사 들어가 보니까 컴퍼니 K부터 스톤브릿지, 린드먼 아시아, 캡스톤 파트너스, 대성창투 여기서 스틱인베스트 요거 빼고는 전부 코스닥 종목이군요. 이런 게 이제 창업 투자사, 그러니까 엔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장해서 이미 크기 전에 되게 조그맣고 힘이 없고 돈이 없을 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씨앗을 거두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박진영 씨, 이게 가수 얘기 들으면 박진영 씨처럼 원석을 뽑아내가지고 걔를 트레이닝 시키고 예쁘게 갖고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를 만드는. 뭐 이런 과정. 근데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먼 미래의 모습을 굉장히 조금 뭐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조금 가꿔지지 않은 원석인데 지금은 약간 지저분한 게 묻어있을 때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한 거죠. 창투사들이. 근데 지금 컴퍼니 K, 스톤브릿지, 린드먼 아시아 순으로 오르는데요. 컴퍼니 K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AI 관련주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엔비디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하고 히타치가 무너지는 것도 지금 다 한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일의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지금 AI 스타트업에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창투사는 별개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지금 다 저기 완전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 앨런 머스크는 자기가 그록스를 내놔가지고 이제 샘 알트먼이 너무 싫으니까 오픈 AI에 지금 대적하는 뭘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뭐 최고라면 그럼 또 이제 샘 알트먼은 또 오픈 AI 이제 후속작을 내놓는다며 학습시켜서 그리고 중국은 또 싼 맛에 딥시크 내놓고 이제 전쟁인데 우리나라도 생성형 AI들이 있는데 지금 빛을 못 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딥시크처럼 완전히 가격이 싸던가 아니 뭐 그록스라든가 오픈 AI처럼 완전히 능력이 탁월하던가.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니고 다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딥시크한테 안 되고 성능 면에서는 오픈 AI나 그록스리한테 안 돼요.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애매한데 일단 지금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중에 업스테이지라는 이 기업이 KIA 유니콘 1호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저 테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련주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컴퍼니 K, SK 넥터스, 딥노이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딥노이드는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 인공지능 AI 이쪽에 관련된 거죠. 이쪽에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몇 개 있다. 오늘 컴퍼니 K가 일단 제일 많이 오르는데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장중에는 여기 마디지수엔 7,000원도 찍었어요. 작년 10월 14일 날 7,600원을 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자, 물론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창투사가 이거 한 종목만 투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뿌려놨거든요. 그게 씨앗을 누가 어디서 터지느냐인데 골고루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투자한 거에서 다 걸려 있으니까 뭐 마켓 컬리 관련주, 쿠팡 관련주 뭐 별걸로 다 엮여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업스테이지라는 AI 스타트업 KAI 유니콘 1호 기업으로 얘기되는 요 기업에 투자를 했던 이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AI 산업 자체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과정 속에 저게 생명력이 얼마나 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섞어서 해봤어요.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이 상상하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뭐 일정 부분 결과를 낸 부분도 있었고 네네, 그렇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서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근거가 나오던데 네네.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 강국이면은 우리가 산업재 가장 중요한 반도체. 네. 주가적으로 보면 뭐 시가적으로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아주 3개월 동안 활성화했던 조선 방산, 예. 변압기까지 예. 다 제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고용 창출도 반도체는 조금 약간 헷갈립니다만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조선 방산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인데 이 종목들이 다 수출도고 그러니까 환율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그대로 또 전수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무슨 데모나면은 또 안 좋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은 그 업종인데 그게 제조업인 거죠. 물론 최근에 그 우리 K-팝 해가지고 이런 좀 가벼운 거 캐주얼하고 그 라이트 에스테신 라이트하다 그러죠. 가벼운 자산 쪽의 산업들도 제조업 아니고 네. 이런 쪽도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2,500, 600 최근 올라온 거 이건 만족스럽지 않죠. 우리나라 GDP가 그래도 2,500조인데 조금 더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어쨌든 중추는 수출이고 수출의 핵심은 미국, 중국 나눠 있는데 다 이러한 요 테두리 안에서 있는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한테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 왔죠. 2차 전지는 여전히 그렇고요. 예. 중국 시장 못 들어가죠.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그나마 괜찮으려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붙어보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뒤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위기이고요. 조선은 미국에서 확실히 막아주면서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네. 조선은 날아가는 거고 방사는 날아가고 가장 중요한 거 반도체. 여태까지 신경 안 썼는데 반도체도 우리 메모리에서는 D램에서는 4년 뒤졌어요. 중국이. 근데 거꾸로 낸드 있잖아요. 낸드에서는 거의 따라왔습니다.
낸드는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추월은 거의 따라왔어요. 예, 어저께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아세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규모는 우리 삼성이 큽니다. 예. 삼성이 한 40% 되고 35%, 하이닉스가 20%에서 한 56% 차지하고 중국은 디램이건 낸드건 마켓 시어는 5에서 7%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제품, 낸드 자꾸 쌌거든요. 스택을 하는데 400단 넘어가는 차세대 제품을 올 연말 언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 라이선스를요. 중국의 YMTC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로 했어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기술료 주고 그 기술을 사는 거예요. 특허 분쟁이 있을까 봐. 그게 나왔어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의외로 또 강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하고 경쟁하는 AI 소프트웨어 그 딥식 이런 거 말고도 메모리에서도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의 핵심인 제조업의 반도체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흔들리면은 2차 전지도 조금 좀 까리까리하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좀 다르긴 한데 자동차는 원래 자동차에서 앞섰는데 전기차는 우리가 뒤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한국이 반도체 정도하고 조선, 예. 방산 요 것만 아직은 리드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챌린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중국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의 제조업이 지금 매우 중요한데 계속 중요할 것인데 예전 같을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조업 강국이라서 뭐 다양한 섹터에서 K자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는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추격이 좀 거세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이 끌어줘야지 더 네네.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반도체는 뭐 중국 쪽 신경 쓰이긴 하는데 최근 지수 현황은 어땠습니까? 반도체 지수는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좋았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빠집니다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선전을 하는 바람에 네. 저점에서 대한민국 장이 그래도 작년 올 들어와서 10%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효과죠. 어제 오늘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네. 버티는 거 핵심은 반도체가 그대로 버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괜찮은데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어제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도 2.몇% 빠지고 어저께도 한 4, 5% 빠졌단 말이에요. 내일 네네. 또 이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그렇죠. 발표 앞두고 있으면 또 네네. 그 전에 관망 심리 있을 수 있고 관망 심리 정도로 네. 갈 뻔했는데 네. 주말 해가지고 어제 나온 들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데 네. 일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투자해서 발 뺀다라는 그건 네. 오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네.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800억 발 투자하는데 일부 리스를 하고 임대를 하고 하나 봐요. 네. 일부 지역에서 그게 아마 2군데 미국 지역인데 거기서 좀 리스를 터미네이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규모는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걔네 규모에서 아마 한 4, 5% 정도인데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게 경계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캐펙스가 축소되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친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했고 오픈 AI는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 거 써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썼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소프트뱅크랑 팀 잡아갖고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해가지고 스타게이트를 저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옛날 같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덜 이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원래 생각한 것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어저께 빠진 거는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 지금 말씀하신 TSMC, 브로드컴 다 빠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어떤 투자 컷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서 화들짝 놀란 거는 옛날에 메타라고 아시죠? 우리 페이스북 네. 메타도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한 3, 4년 전에 흥분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마구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 그 리스를 줄였어요. 네. 그리고 2주 뒤에 캐펙스 투자 계획을 줄여 전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징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의미의 코멘트가 그 TD 코어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파만파 된 건데 해석할 여지는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그런 우려를 지금 미리 반영해서 한국 주가도 오늘 좀 빠지는데 이 정도로 끝난다면 상당히 선전해서 결국은 진짜 배틀은 내일 모레 아침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오늘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초반에는 좀 괜찮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주말에 네. 지난 주말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지금 좀 전에 말씀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일부 데이터 센터 리스크를 안 한다. 이게 뜻밖의 이상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약간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나온 거 그게 월요일 날 어저께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는 서비스 PMI 서비스 구매자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이게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49점 몇으로 이게 52에서 조금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훅 빠지다 보니까 미국이 예민한 주식이 왕창 내려갔잖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까지 가다가 말아 올랐죠. 네. 예, 뭐 조선주고, 한국전자고, 삼성하이닉스도 의외로 선전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PMI 지수라든지 어저께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려를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훨씬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파지티브합니다. 어쨌든 근데 영향을 받은 거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이닉스도 TSMC나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는 어제보다는 선반하는 거에 속하는 거거든요. 물론 변압기는 좀 빠졌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PMI 지수 금요일 날. 그다음에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노이즈가 글로벌 시장 오늘 뭐 우리는 버티고 있다면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뭐 조금 영향을 받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 그 AI 관련된 영향을 받는 거는 다 그런 연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상승권역을 조금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네. 57,400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2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데 네. 매매 전략의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타방송에서도 어제 오늘 사이에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1월 24일 우리가 딥시크가 나왔을 때가 1월 24일 주말 넘어갈 때 나왔거든요. 우리 24일 날 마감하고 우리 휴가 갔잖아요. 그 명절 휴가. 1월 24일 대비했을 때 얼마 전까지 우리가 2,670일까지 무려 엄청 올랐잖아요. 올라간 거에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반락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꾸로 해석하느냐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30%를 반납하면은 올라간 거에 그러면 2,627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그보다 위죠. 네. 안 빠지고 있잖아요. 예. 2,627 정도면은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아직은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에 삼성하이닉스 같은 게 무너져서 2,604 올라간 거에 반을 토해내면 2,604가 나옵니다. 네. 그 저는 코스피? 그렇죠. 그 어디 상관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만 넘어가면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상한 얘기를 특별히 안 한다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바이온 위크니스가 위크니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딥을 맞았을 때 약간 내려갈 때 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선 방사도 좋습니다만 뭐 변압기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그 레벨에서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막 뛰어들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한 반 정도나 3분의 1만 그렇게 행동하시고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목요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제가 여기 출연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관망 심리 있는 상황에서 네.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네요. 네, 코멘트 나오는 거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고 액션할 거를 네. 한 3분의 2 남겨놓고 네. 오늘 같은 건 제가 하면은 오늘 만약에 아침 많이 빠질 때는 네. 한 제 마음속에 한 20% 살 것 같았어요. 아까 지금 말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확 빠졌죠. 9시에 네. 때. 그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겁이 나죠. 그럼 벌써 또 달라진 거예요. 네. 삼성전자 아까 1.몇%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도 뭐 엄청 빠지고. 그럴 때 조금 그때 그 사야 되는 매수를 거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1%라는 것이 2,627인데 어저께 오늘 사이에 한 번씩 터치하면서 예. 올라오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금리 인하 우리가 했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 했잖아요. 금리 인하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할지는 조금 지켜본다 했잖아요.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원화를 약하게 더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예.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예. 우리 원화는 신뢰도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12월 3일 날 그 계엄하기 이전에 우리가 환율 얼마죠? 1,417이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다
다시 강세까지는 아닌데도 정상화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가장 늦게 팔 가능성이 있어요. 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늦출 수 있죠. 늦출 그래서 삼성전자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미국이 2%, 3% 빠질 때 우리는 1%, 0.5%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과거 누적된 것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환율에 의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전망도 매우 중요했는데 그 예상 범위대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게 가는 거죠. 특히나 어제 같은 때 미국에서 EWY인가 미국의 그 사용자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 빠졌는 거 아세요? 0.2%밖에 안 빠졌어요. 그거 보신 분이라면 침착하게 보고 한국이 너무 빠지면은 어제 오늘 합해서 한 2% 빠지면 어제 오늘 합해서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신다면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는 모르고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왕창 들어간다. 그건 리스크하죠.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그리고 또 내일 보고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보고 나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이 많이 빠진 거는 미국이 많이 올라갔는데 빠진 거예요. 한국이 덜 빠진 건 한국이 많이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질 때 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균형을 잡는다면은 소수라치게 놀라서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단 진짜 무슨 그 우한 코로나의 재사태 이런 식의 근본적인 이슈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노이즈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또 한 번 1주, 2주 내에 그 급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추세가 바뀝니다. 그때는 오늘 내일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그때는 토해내야 돼요. 네. 근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올라간 거 30% 토해내는 거 이상 안 토해내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게 2627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해 축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그게 더 중요했어요. 환율의 방향성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맞습니다. 방어를 했구나라는 걸 좀 들을 수 있었네요. 긴 시간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결국 뭘 만드냐, 어떻게 만드느냐, 그 경쟁력에 따라 좌우지우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앞서도 중국 추격 격차 속도 엄청 빠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이제 뒤집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기술 혁신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뭐 여러모로 중국이 따라잡았다라고 또 보도는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반도체만 될까요? 따지면 반도체에서는 아까 D램 말고는 다 따라잡혔어요. 네. 우리는 D램 말고 D램 HBM, 뭐 DDR5 요거 말고는 다 거의 목에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양자 컴이 또 추격을 하고 있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죠. 그래요. 뭐 네네. 우리나라의 그 초고수가 있는데 네네. 30몇 살짜리 33인가 그래요? 4세 교수가 동갑이시네요. 중국에 안 들어온 네. 중국에 네. 있겠다고 한국에 한국으로 안 안 들어오고 오고. 왜냐하면 동료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제가 같습니다.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인바이먼트 주위 환경이 중요하고 그건 뭐죠? 회사도 조직도 같이 얘기하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안 가봤습니다만 애플의 그 큰 그 캠퍼스 같은 회사 보면 중간에 비어 있거든요. 중간에 만나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그런 오피스들 만들 하듯이 동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 효과가 그래서 나거든요. 천재가 혼자 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천재의 자기의 기질을 또는 그거의 꿈을 다른 나라 가서 했는데 한국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다. 바탕이. 그러면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훨씬 든 것도 아니고 한참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끌어다닐 것인가. 탤런트를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것이냐는 보다는 있는 탤런트를 끌어당길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고민이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뭐 세액공제, 우리 지난주 나왔을 때 5% 세액공제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좀 더 전폭적인 좀 지원이 좀 가시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는 시기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하고 쫓아오는 게 거의 따라왔다고. 미국이 방어해줘서 우리를 위한 방어한 게 아닌데 기술적으로 중국을 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번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 앞으로 5년, 그 다음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다른 데서 배를 굶더라도 외식하지 말고 이쪽에 돈을
퍼준다는 게 뭐하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에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의 특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좀 예. 큰일 났다라는 저도 생각이 인상적이네요. 들어서 네, 네, 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담아가는 네. 예, 비중 확대 전략 이게 반도체와 IT 업종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면 네. 이쪽에서도 섹터가 좀 갈리잖아요. 네, 네. 민망한 건 뭔지 좀 가려주세요. 예. 일단 삼성하이닉스가 기틀을 잡고 거기서 수익을 안 보더라도 네. 일단 HBM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오늘 급하지 않으니까 내일 모레 보고 하고요. 그래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하면은 뭐가 부족하죠? 액침 냉각. 아, 최근 이번 주에 또 관심 받았습니다. 네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도 좀 이슈는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회사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이 빠졌을 때 한국의 액침 냉각 관련된 주식이 얼마나 계속 오를까.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며칠 동안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회사는 말씀드릴게요. GST, KN솔, 삼성공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관심주 특징주였네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다 고만고만하죠. 네, 2천억도 안 되고 네, 하는데 네. 삼성공조를 빼놓고 그거는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게 다 가장 올라갑니다. 네. GST하고 KN솔은 각각 본 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에 대한 거는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거는 삼성이 투자하는 걸 달려있기 때문에 조그만 주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PER 6배가 목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회사는 PER 5배에서 6배는 목이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액침 냉각이 별로 잘 안 되고 기다리더라도 5배, 6배 정도는 기본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빠르지가 않아요. GST가 하고 있는 네, 액침 냉각 기술하고 KN솔하고 다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GST가 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거, 액체가 기체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그게 이상인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GST가 나오는 그 제품이 외국에 해서 파는 것이 2027년에 나와요. 뭐 속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품 개발에 제품이 대한 나오는 게. 속도? 제품이 나오는 게 양산되는 제품 게. 양산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한 거예요.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예. KN솔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데 예. KN솔은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조금은 다른 일상, 단상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둘 다 5배, 6배 PER 대비했을 때 50%를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30%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는 과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신제품 그 제품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 미국이나 이런 데 언제 공급되냐는 건데 예. 지금 가장 빠른 것이 내년 말 또는 내후년도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좀 걸린 이해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본업에서 넘버가 나오면은 기다릴 수도 있다. 예. 근데 흥분할 때 어제 오전에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한 3번 나올 때는 그때 사면 안 돼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들이 기술은 갖고 있는데 시기가 좀 격차가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CXL은 CXL은 좀 네. 먼 얘기고 유리기판이 먼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이런 정도로 눌릴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순수하게 반도체 업체 장비 중에서는 이런 주식도 한번 보실만 합니다. 절대 추천은 아니고 최근에 턴어라운드의 기미를 확실히 보인 실적으로 보여준 주식 중에서 유진테크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네는 반도체를 웨이퍼에 그 얇은 막을 그러니까 얇은 막을 얼피는 그러니까 ALD, 어타믹 레이어 디포지셔널 증착 장비인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다 공급합니다. 근데 고객사가 좀 있네요. 4분기부터 이게 턴어라운드가 세게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멀티플이 생각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최근의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한번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에서는 유리기판 데이터 센터 쪽 네. 좀 브로드하게 보시고 종목으로 봤을 때 유진테크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 실적 턴어라운드가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잘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에 충격을 받은 우리 시장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도 있었고 이러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꽤나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 좀 힘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처럼. 그중에 탑2,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거의 120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트럼프의 관세를 극복하면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돌변했어요.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약가를 인하해서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미국의 뭐 CDMO나 이렇게 복제약을 잘 갖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이러면서 이 두 번째 대선을 할 때도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의약품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다. 혹은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기 때는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대형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명확한 대응책을 아직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추이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확정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게 오피셜한 공식 입장인데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장의 여러 가지 평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2기 때 선거를 치르면서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안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필수 의약품 생산은 자국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인데 자, 미국에서 그러면은 필수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미국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들은 백신이라든지 원료 의약품 API 같은 건 아니면 항응고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필수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 조금 중장기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당뇨, 암, 자가면역 치료제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약간 벗어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님 대표가 코멘트를 했는데 아직 뭐 뚜렷한 계획이 없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건설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하는 품목이 좀 적으면 오히려 관세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미국의 건설 비용 드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을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세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어떨까요? 셀트리온의 이 트럼프에 대한 대응은 미리미리 빨리빨리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판매를 예정하는 제품들을 9개월분을 이미 미국에다가 다 보내버렸답니다. 미리 관세를 때리기 전에 미리 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완제 의약품보다는 이 세율이 낮은 원료 의약품 수출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이다라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지 위탁 생산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면 관세가
부과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현재 CMO 업체들이랑 지금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르게 현지 생산 시설을 좀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아직 뚜렷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에는 어쨌든 결정할 것이다. 직접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업체를 인수해서 현지 생산 공장을 지을 것인지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 미국 생산시설 확보된 곳이 많지 않은데 만약에 셀트리온이 실제로 이렇게 현지 생산 라인을 만들게 되면 다른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바는 주가 잘 가는데 셀트리온도 주가가 이것에 따라서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고요. 네네. 금융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코스닥은 종목 장세 여전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선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